네, 저희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가 여러분들의 올바르고 또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 보기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리포트 같이 보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재 팀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참여하면서도 저도 느낀 건데, 사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을 상상해 보면서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NI스틸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NI스틸 그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철강사로 보이는데, 네. 회사를 간단히 이런 회사다 말씀드리면 종합 강건재 기업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재, 철강재인데 건설업에 자재를 공급하는 철강 건자재 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97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상장이 1975년에 되었으니까 네.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된 역사 있는 그런 철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IMF 때 98년도에 이제 회사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모회사 현대금속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그때 부도가 났고 2000년도에 이제 현재의 대주주인 문배철강이 인수를 해서 네. 지금 대주주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동사의 그 사업군을 설명하면 간단히 보면 이제 건설 공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기초공사에서 땅을 파잖아요. 네. 그 땅을 파는 공사에 이제 주로 이제 항타 작업, 땅을 파는 작업에 시트 파일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털을 닦아 놓으면 이제 골조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 뼈대가 되는 뭐 합성 기둥이라든가 합성보 이런 자재를 공급을 하고요. 네. 또 바닥 공사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 같은 제품, 그리고 이제 외벽을 세울 때 커튼홀 이런 제품들을, 그러니까 기초공사부터 골조공사, 바닥공사, 외벽공사까지 네. 그런 건축의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를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업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비중을 보면은 강건재 제품,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합성 기둥, 회사에서 말하는 뭐 ACT 칼럼이라든가 네. 뭐 D컬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둥이거든요. 기둥이고. 합성 기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빔인데요. H빔이라든가 조립 H빔. 여기에 있죠, H빔. 그렇죠. 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외벽에 H빔으로 들어가고 이런 기둥을 세우거나 보로서 이제 수평으로 연결하는 이런 철강 자재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 합성 기둥이라든가 합성보는 신공법이거든요. 기존에는 보통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 철근을 썼잖아요. 예.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꽂고 그 밖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 보통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건설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이렇게 합성 기둥은 뭐냐면 네 개의 각각의 이제 사각의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법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 네. 또 날씨에 따라서도 그 균질성의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공기도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성 기둥이나 합성 보를 쓰면은 공장에서 사전에 이제 작업을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 때문에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건설 원가도 줄일 수가 있고 네. 작업장의 안정성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성 강건재다 하면은 이제 그 강재와 그 콘크리트의 콜라보다. 아하. 그런 합성 네.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재 리스 부분이 올해 반기 기준으로 22%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연간으로는 25% 네. 매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게 2004년도에 동사가 최초로 시도를 한 네. 사업에 진출한 사업인데 이게 20년간 거의 20년 됐죠. 20년간 거의 그 매출액 수익률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총이익률이 50%에 육박을 해요. 완전히 노다지 사업이죠. 네. 이 사업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건자재들이 보통 건설에 한 번 쓰이면 일회성으로 쓰이는 거죠. 네. 일회성으로 쓰이고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쓰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50년 쓸 수도 있고 뭐 100년이 쓸 수가 있는데 네, 네. 건설 공사에 쓰이는 가설재는 틀려집니다. 네. 가설재는 뭐 시트 파일이라든가 H빔이라든가
뭐 시스템 비계라든가 이런 네네. 가설재는 네. 한 번 쓰이면은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재사용이 되나요? 다시 그걸 회수해서 네. 해체해서 재사용할 수가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공사에 쓰이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공사가 끝날 때쯤이면 그걸 네. 해체해서 네. 다시 중고로 재판매하는. 그러니까 터파기 할 땐 사실 그게 다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강제 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네. 초기에 이제 그 강제를 매입을 하는 거죠. 네. 시트 파일이라든가 HBM을 매입을 이제 벌크로 해가지고 쌀 때 매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년간 감가상각을 돌립니다. 그러면 3, 4년 지나면서 계속 감가상각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데 만약에 강제 가격이 올라가면 또 이 임대 가격도 단가도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에 잡히는 게 이 감가상각 비용 말고는 크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 총이익률이 지금 50%지만 그러니까 원가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강제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 50% 벽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9년, 10년이 지나서 네. 감가상각이 끝났다고 근데도 계속 보면은 쓸수 그렇죠. 있을 원가는 때? 발생하지 않는데 계속 이거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사가 계속 그 당진 지금 광양을 비롯해서 당진 2공장, 지금 당진 3공장 계속 늘리면서 네. 강제 교정 공장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건설에서 쓰이고 남은 자재를 해체해서 네. 가져다가 그게 네. 다 흙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녹이 네. 쓸고 네. 그걸 다시 교정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그걸 씻어서 교정해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강제 임대 자산을 계속 동사가 늘려가고 있고 네. 그게 지금 거의 뭐 1,900억, 2,000억에 다다를 정도로 지금 강제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 자산의 지금 85% 정도가 임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 측에서 보면은 70에서 75% 정도가 적정 임대율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80%, 85%를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 수요가 지금 좋다.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거의 100% 가깝게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러네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제 임대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동사의 고성장뿐만이 아니라 네. 고수익성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판매랑 시공 사업이 있는데 이 상품은 주로 이제 H빔 같은 거를 기존의 철강 유통회사들처럼 사오는 외부에서 사서 일부 마진을 붙여서 네. 파는 이런 사업이고요. 네. 시공 사업은 기존에 이제 강건제라든가 아니면 그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급을 하는데 네. 제품을 공급하는데 현장에서 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데크 플레이트라든가 시스템 뭐, 비계라든가 네. 뭐 강건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현장에서 시공이 필요한 그런 사업까지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80%라는 겁니다. 제일 높네요. 네. 제가 강제 임대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 시공 부분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고 네. 뭐 작년에만 보더라도 이게 500억대였는데 올해 900억 정도까지도 이게 또 성장을 하고 해서 아무튼 가장 섹터 중에서는 고성장 기조에 있는 게 이 시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면서도 이제 성장성과 그리고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산업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사실 보고서도 없잖아요. 이 회사 그쵸. 쪽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보고서가 네. 왜 없어요 하면은 네. 회사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거든요. 네. 아까 그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회사가 상당히 다양하고 네네. 그 아이템 자체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제가 기존에 철강 에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접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아이템 자체가 뭐 합성 기둥이라든가 합성보 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네, 아이템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업을 설명할 때 이 아이템 그리고 그 공사부터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기초 공사를 할 때 땅 파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깊게 네. 지하로 땅을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옆에 흙이 무너질 수도 있고 물이 이제 넘어올 그쵸. 수도 있고 해서 그 차수벽이라고 해서 네. 시트파일을 시트파일을 이건 이제 세우죠. 물을 막는 거죠. 네. 물막이 공사를 하고 네. 또 흙막이 공사 네. 이거에 이제 시트파일이나 이제 네. 그 H빔을 연결한다는 네,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공사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설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나면 이제 그 골조 골조. 공사에 이제 세우는 거죠. 그렇죠. 세우는 거죠.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공사에 동사의 주력 제품들이 강건제 들어가는 거죠. 제품이 들어가죠. 합성 강건제 네. 제품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철근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도 강도도 높이고 또 철근에 콘크리트를 타성을 하면 이 콘크리트 기존 중량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무겁죠. 그래서 건축물에 이 부피가 커지면서 아. 그 작업 환경이나 그 건축물의 내부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합성 강건제를 사용하면 강제량은 최소화하면서 네. 그게 이제 사각으로 해서 이제 콘크리트를 채우면서 네네. 이제 그 부피를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피는 줄여주는데 강도는 철근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래서 그렇게 돼서 공기도 줄여주고 원가도 절감하고 네네. 작업 환경의 그 안전도 굉장히 높여주는 효율적이죠. 예, 그런 제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뼈대를 세우는 쪽이 이제 합성 기둥, 합성보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크. 네. 바닥 공사를 할 때 네. 기존에는 이제 합판을 깔고 이제 합판 거푸집 공법이라고 해서 합판 거푸집 공법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부의 그런 작업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데크 플레이트는 네. 지금의 공법 적용률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네. 지금 매년 2자릿대 이상 수요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합판 거푸집 공법을 네. 신공법으로 대체한 맞아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이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건축 수요 자체는 계속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크 플레이트 공법은 계속 시장의 수요가 2자릿대 이상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스틸 커튼홀인데요. 네. 우리가 여의도에서 보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제 커튼홀로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물들이 최근에 계속 대형화되고 네. 고층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커튼홀을 하면은 알루미늄 커튼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커튼홀의 구조를 보면은 유리가 있고 그 통유리가 있고 그 통유리에 이제 구조재로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건축물이 계속 커지고 보통 알루미늄 커튼홀이 소화할 수 있는 층고가 한 4.9m, 한 4, 5m 정도밖에 안 않죠. 되는데 네. 건물이 커지고 통유리를 원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층고가 12m를 넘어가고 20m 된다. 네네. 그걸 통유리로 쓰겠다. 그럼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틸로 써서 스틸 커튼홀 수요가 그런 대형 건물에는 알루미늄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사가 그 포스코하고 같이 개발해서 스틸 커튼홀을 네. 개발을 했고요. 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층고가 높은 건물에 이 스틸 커튼홀이 쓰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시스템 폴딩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 비계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시스템 비계라고 하면 너무 낯설죠. 근데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하 그거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작업장을 보면은 외벽에 이제 그 작업 그 벽 외벽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설재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건설 인부들이 네. 지나다닐 수 있는 그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이 있고 그 발판이 없으면 상당히 이제 그쵸. 위험할 네. 것인데 특히 건물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이게 고소 작업에 필요한 거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기존에는 그 강관 비계라고 해서 네. 강관 비계를 직접 그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고 대부분의 건설 작업의 그 사고가 추락 사고입니다. 이 비계가 예. 좋지 못해서 맞죠. 안전하지 못해서 네. 추락하는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시스템 비계는 직접 발판을 일체형으로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설치도 간편하고 네. 작업장의 그 안전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공법인데 네. 이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면은 기존의 강관 비계에 비해서 그 위험도가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또 22년 1월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법?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건설 작업 현장의 안전도가 이제 더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네.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강제 리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강제 리스 시장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2000년 초반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2004년도에 NI스틸이 한다고 봐야죠. 대부분 NI스틸이 네. 하고 있는 거고 2004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주로 이제 이 리스가 필요한 건 가설제라는 거잖아요. 임시로 설치해서 네, 다시 해체해서 회수하고 다시 이제 회수해서 교정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재사용하는 그런 건데 기존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기도 렌탈하고 네. 그리고 자동차도 요즘에 렌탈하고 네. 또 건설 중장비도 렌탈하지만 네. 철강제에서도 렌탈을 한다. 신개념이잖아요. 네. 어쨌든 2000년 초반에 동사가 진출을 했고 2004년에 진출하면서 처음에는 그 시트 파일로만 시작을 했어요. 네. 유형 시트 파일로만 U자형으로 생긴 그 시트 파일로 했고 네. 10년을 시트 파일로 하다가 2013년도부터 이제 H빔, 그 14년도에 이제 조립 앱지빔, 또 2019년도에 시스템 비계 이렇게 계속 아이템을 늘려온 거죠. 리스 그렇죠. 아이템을요? 리스 자산을 네. 유형 자산으로 계속 돈을 벌면은 리스 자산을 사 모으는 거죠. 네, 네. 강제를 사 모아서 네. 예를 들면 지금 강제 그 보유 자산이 지금 23만 톤 정도. 강제 그 장부가액으로는 네. 1930억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계속 임대하면서 이제 돌리고 있는데 네. 그게 계속 공장도 늘리고 임대 자산도 계속 매년 늘려가면서 그 수익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에는 이렇다 할 그런 경쟁사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두 군데 정도가 이제 철강 유통사, 예를 들면 한일철강이라든가 대왕철강 이런 데가 네. 이제 동사가 사업에 진입하고 나서 10년 정도 뒤에 진입을 했습니다. 2013년 이후로 한일과 대왕철강이 진출을 했는데 지난해 기준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거의 매출액이 100억이 채 안 돼요. 6, 70억씩 그러니까 정도밖에 안 한일철강에서. 되고 네. 그 리스 자산 자체가 그 정도밖에 네, 안 네.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아무래도 유통회사다 보니까 이 동사에 비해서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가 부담이 않고 되죠. 부담이 크지 않고 이 리스 사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강제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맞아요. 되는 그런 선투자가 필요하고요. 네. 또 강제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강제 리스 공장을 야적지로 또 창고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공간이 많이 되고 필요하죠. 그렇죠.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네. 공장이 필요해서 해서 토지도 사야 되고 강제 리스 자산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초기에 그 대규모로 그 감가상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10년간 그쵸. 감가상각이 발생을 하는데 초기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 2, 3년간은 또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임대 사업인데도 이제 설계 인력이 필요해요. 그 설계 인력도 필요하고 또 영업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동사는 기존에 그런 강건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네. 일반 유통회사가 그냥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진출하겠다 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일이라든가 대왕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확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 차트를 보시더라도 동사는 지속해서 그 매출액이 증가하는 반면에 대왕과 한일철강은 이 100억 언더에서 계속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대왕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 잠식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아웃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이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 NI스틸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짚어보셨나요? 네, 투자 포인트로 크게 4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이 네. 강제 리스 사업인데요. 2004년도에 진출하고 나서 2005년도부터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서 지금 17년이 지난 상황인데 매출액 CAGR이 41.9%입니다. 네네. 연평균 40%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고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제 창고, 리스 창고를 늘리면서 강제 리스 자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마진이 계속 50%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고마진 사업이라고 그러면 다른 업자가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대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고 다른 유통상이 진출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상 이 시장이 지금 100억, 1000억도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기업이 진출하기엔 너무
작은 시장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특화된 그런 사업 아이템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유통상이 진출하기에는 아까도 그죠. 말씀드렸지만 네, 부담되죠. 이게 여러 가지 그런 투자비도 많이 들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록 동사가 거의 독보적인 그런 수월 공급자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앞으로도 이 상황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과 장부가액이 동시에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50%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출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25%거든요. 25% 매출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50%다 보니까 그 이익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네요. 50%까지 4분의 1의 매출이지만 이익의 기여도는 절반을 지금 차지한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망을 보면은 지난해 올해 880억 정도 한 900억 정도 지난해 880억이었는데요. 올해 950억 정도로 이제 리스 사업이요? 리스 매출액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 네. 내년에는 1,200억, 내후년에는 1,500억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가 지금 당진 상공장을 올해 7월에 준공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한 6,500평 정도 일부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그게 한 2만 평 이상으로 이제 그 부지가 늘어날 거거든요. 네. 내년 내후년 그 당진 상공장이 계속 커지면서 리스 자산도 커질 것이고 그 리스 매출액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의 원가에 관련된 것인 일본 그 강제리스의 일본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와 그 철강 쪽을 본다면 일본 시장이 가장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 조강 생산만 보더라도 일본이 이제 한 9천만 톤, 과거 1억 톤도 했었고 글로벌 3위 정도 하고요. 네. 국내가 이제 한 6,500만 톤에서 이제 글로벌 6위 시장입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 건설, 뭐 대부분의 사업들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조강 생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뭐 한 70%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강제 리스 아이템이 이제 H형강이잖아요. 네네. H형강만 보더라도 일본이 한 360만 톤 규모인데 우리나라가 300만 톤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철강 생산과 수요가 일본 대비 한국은 한 7, 80% 정도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강제 리스 시장 규모가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49만 톤이었다는 거죠. 149만 톤이었고 강제 리스 시장 규모가 지난해 한 2.8조 원 정도 됐습니다. 2.8조 원인데 그걸 구분해 보면은 동사처럼 이렇게 시트파일이라든가 H형강 이런 거를 이제 중가설제라고 하거든요. 무겁잖아요. 중가설제가 이제 일본에서 한 6, 7천억 정도 되고 한 2조 원대 초반대가 이제 경가설제거든요. 뭐 거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동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은 주로 이제 시트파일하고 H형강 그리고 이제 시스템 비계 이런 쪽은 중가설제에 들어가거든요. 그 시장이 일본은 149만 톤으로 이제 6, 7천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 900억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쟁사들을 합치더라도 지금 봐선 1,000억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7, 80% 정도 가야 된다 그러면 4, 5천억 정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직은 성장 초입에 개화 단계의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본은 이 임대 사업 자체가 워낙 오래됐죠. 한 4,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임대 그 률이 거의 그 강제를 파는 거에 거의 절반 가까이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H형강만 보더라도 지금 300만 톤을 생산을 하는데 임대 규모는 많지가 않거든요. 23만 톤 중에 지금 절반이 H형강 뭐 조립식 H빔이라고 하더라도 10만 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일본에 비해서는 임대 비율 자체가 낮은 초기 개화 상태다. 그러니까 1,000억에서 4, 5천억까지 일본의 산업 구조로 간다면 그 정도까지 램프업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다음 투자 포인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품의 그 원가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력 제품이 합성 강건제, 그 합성 기둥하고 이제 합성 보인데 주요 원소재가 열연이에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네. 이제 가져오죠. 최근 많이 그렇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원소재 가격하고 네. 동사의 이제 제품 가격하고의 그 차이, 그 단순한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마진 마진 스프레드라고 스프레드? 부른다면 예. 결국은 원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이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좋은 것인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는 거죠. 어. 그 제품 가격이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지금 네. 범용제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철근이라든가 형광이라든가 이런 일반 건설 자재였다면 엄청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네. 그 수익성을 두 자릿대 이상 내기가 어려운 거죠. 모든 철강사들이 다 마찬가지고 건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 업체는 지금 강건재에서만 마진율이 20%가 넘습니다. 리스는 50%에 육박하지만 네. 강건재에서도 20%가 넘다는 높죠. 이유는 네. 우리가 철강사를 보면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볼 수가 없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강관 미국에 수출하는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휴스틸이란 이런 네. 강관 특수한 이런 그 수요가 특수를 맞이한 이런 아이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네네. 마진율이 20%인데 네. 이 지금 이 아이템이 지금 그걸 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열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뭐 5월 정도에 열연 가격이 1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사업 보고에서 반기 보고서에 보시면 떨어졌죠. 109만 원으로 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평균 가격이 117만 원이었는데 8만 원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 현재 8월 9월 가격이 또 90만 원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109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이 깨질 정도면 네. 또 20만 원이 또 하락을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동사의 제품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지 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럼 상황입니다. 마진 스프레드가 더 확대가 계속 되겠네요.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마진 스프레드가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언저리 하던 게 지금 7, 80만 원대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네요. 확대가 되어 있고 네. 상반기까지는 제품 가격이 유지가 되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하반기에는 일부 떨어진다고 봤지만 그거에 비해서 원료인 열연 가격은 훨씬 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동사의 마진 스프레드가 하반기에는 더 크게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이 시공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제가 최근 3개년 동안의 이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다. 높다. 80%다. 80% 정도면 그냥 쉽게 보면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이 자재들을 보면은 이 데크 플레이트 뭐 시스템 비계 뭐 이런 아이템들인데 커튼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 데크 플레이트가 제가 신공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설 수요 자체는 좋지 않지만 이게 네. 신공법이다 보니까 네. 계속 그 건설 현장의 적용률이 계속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2%밖에 안 되지만 이게 계속 높아질 것이고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간편하게 설치가 되는 지금 거예요. 이게 디데크잖아요. 이게 그렇죠. 포스코랑 롯데건설이랑 같이 만든 그렇죠. 거죠. 이 산학 협력에 포스코하고 여러 가지 구조 설계 업체하고 이건 이제 개발한 신제품인 거고 맞아요. 기존의 합판 거푸진 공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네. 그런 신공법. 신패러다임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업황하고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커튼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건물이 고층화되고 그 철강 자체가 알루미늄에 비해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공법을 갖고 있거든요. 네. 알루미늄은 보다 사이즈가 층고가 작아야 되고 알루미늄을 성형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스틸로 하면은 그 성형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더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강도도 알루미늄에 비해서 3배나 강도가 센데 네.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2,200불 합니다. 톤당. 그럼 한 300만 원 하잖아요. 네, 비싸죠. 근데 철강제는 지금 100만 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에 더 알루미늄보다 강하고. 3배나 네. 강성이 높은 네. 자재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임새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 4가지 짚어주셨고요. 실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실적이 지난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3,5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677억을 네. 기록했는데요. 43% 매출액은 증가했고 네. 영업이익이 117%였는데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9%를 차지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철강, 건설 이런 업종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수익성을 가지고 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품별로 보더라도 이제 합성 기둥이라든가 합성포 이런 매출액도 지난해 1,500억에서 1,500억으로 증가해서 38%나 증가를 했고요. 네. 그 또 상품 판매도 61% 증가를 했고 리스 부분도 지난해 4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 부분도 지난해 33%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거의 전 사업 섹터에서 성장이 지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매출 총 이익을 이렇게 사업 부문별로 이제 보면은 제가 강제 리스 부분이 아까도 50% 육박했다 매출 총 말씀드렸는데 이익률이 예, 매출 총 이익률이 리스 부분이 49.8%, 네. 그리고 강건제 제품이 23%나 차지했습니다. 강원제 제품도 높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 철강제로 보더라도 네. 이 정도 수익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역시 그런 거죠. 동사만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아하. 신개발 아이템이다. 네. 동사가 아니고서는 공급할 수 없다. 그리고 원가가 올라갔을 때 적극적으로 제품 가격을 판매 단가에 올릴 수 있다. 반영할 수 있다. 가격 전가력을 100% 갖고 있다. 네. 이런 점이 이제 그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어.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도 그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네. 상반기 매출액이 2,200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뭐 430억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네. 매출액이 반기에 2,000억을 넘은 것도 처음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반기에 400억을 넘은 것도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네. 계속 이익이 그런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4,339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22%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836억 원. 그래서 800억 중반대 전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3%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향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제가 아까도 강제 리스 부분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제 자산, 리스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 토지라든가 강제 공장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도 보면은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이 294억이 있고 내년에 417억, 내후년에 680억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네. 이 전체 투자 금액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0%가 강제 리스 관련입니다. 이 자재가 강제 리스 자재를 구매하는 거고요. 네네. 이 당진 2공장이 이제 현재로서는 당진 그 강제 리스의 주력 네. 공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신규로 이제 7월 달에 준공한 당진 3공장도 역시 강제 리스 주력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80% 이상이 강제 리스에 리스 투자하는군요.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동사에서도 이 강제 리스 부분을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실적도 짚어봤는데 저희가 이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보니까 이제 건자재가 아닌 약간 철강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이게 주가가 지금 PR 기준으로 2.9배고 네. PBR로 0.7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보고서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IR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네네. 더군다나 지금 손영권이 말씀했듯이 이 종목은 제목에서도 이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NI 스틸이잖아요. 네. 철강회사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만 보더라도 동국제강을 네. 보더라도 네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절대 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업종의 그 철강 업종의 평균 PBR이 뭐 0.34배 다 이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업체는 원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 업종이 후방 업종이고 네. 그리고 이제 건설 분이 쪽, 전방이겠죠? 건설 쪽이 전방이다 네. 보니까 전방을 보나 후방을 보나 업황이 좋지 멀티플이 않죠. 그러니까 이 저성장 사이클에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거 사양 산업 아닌가? 네네.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다는 그러게요. 거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건설을 보거나 철강을 보거나 이게 시크리컬 산업이잖아요. 네네.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보니까. 좋다 보니까 철강 가격 지금 떨어지고 네. 있고 뭐 건설 쪽에서는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부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원가도 올라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PF 그런 부실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아유 건설을 보나 철강을 보나 네. 별로 높은 멀티플은 받지 못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업체는 시장에 그런 불황하고는 상관없이 네. 계속 고성장을 성장을 해왔다는 하고 거죠. 있죠.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 3, 4년만 보더라도 뭐 매출의 성장률이 매년 3, 40%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률이 뭐 19%, 20%에 다다르고 있고 강제리스 같은 경우는 50%가 매출총이익률이 육박하고 나오고 있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수익성을 보건 성장성을 보건 이 업체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업체를 그럼 이 업종 내에서 어떤 경쟁사랑 비교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좀. 한번 보면은 네. 없잖아요. 네. 이런 합성 강건제 업체를 하는 업체도 없고 이렇게 리스 산업의 주력으로 리스 산업을 하는 업체도 없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되게 유니크하죠.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혼자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시장에서 아직은 잘 소외되어 있고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업체를 단순히 건설업종, 건자재고 철강업 쪽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연 저평가를 받을 만한 종목인가?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ROE가 지난해 29%,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8.9%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ROE가 높은 종목이라면 네. 사실은 PBR이 두세 배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0.7배잖아요. 네.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건설업종에 이제 건설업종을 전방으로 끼고 있고 네. 이 업체는 그 건설업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극복해 왔다. 계속 성장을 해왔고 신규 아이템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왔고 강제리스 쪽을 계속 이제 투자를 늘려오면서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건자재 업체다 보니까 이 건설업종의 최근의 그런 침체 분위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올해 상반기 그 건축 허가 면적, 착공 허가 면적을 보더라도 많이 줄었잖아요. 한 26% 줄었고 이렇게 보면은 올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건설 업황 자체는 더 부진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시장 분위기 자체는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회사에서는 계속 이제 투자를 늘려가면서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업황 자체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유일한 뭐 리스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NIST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고성장성과 고수익성을 갖고 있는 이 숨어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원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세롬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라이징 스타 종목 만나볼 텐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기업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이고요. 201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영상 처리, 신호 처리, 그리고 모션 제어 등 이미지 분석을 위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검사 장비 부분에서 지금 1차적인 고객사는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자, 폭스콘, 샤프와 같은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북미 스마트폰 업체 향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스마트폰 향으로만 매출이 대부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뭐 비전 검사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2차 전지
검사라던가 또 뭐 자율주행, 3D 프린터와 같은 좀 4차 산업 분야로 산업 영역을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변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회사에서 이제 2차 전지 검사 장비 회사까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자, 그럼 산업은 어떤 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짚어볼 산업 현황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 동향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11억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성장 기조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속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3분기 말부터는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하반기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 예정이고요. 이미 그 갤럭시, 그 폴드 5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엔드 세그먼트 판매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을 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뭐 경기가 둔화되고 또 교체 주기가 증가하면서 네. 부진한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는 $500 이상의 고가폰 위주로는 수요가 계속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된 거는 맞는데 이 안에서 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축은 아이폰이랑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세그먼트를 필두로 진행 중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폰 15 시리즈가 올해 이제 9월 달에 출시 예정인데 네. 작년에 출시되었던 전작 대비해서 하드웨어 부분에서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그 하이엔드 모델에서는 폴디즈 줌 카메라 모듈이 최초로 탑재가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그리고 4,800만 화소 카메라가 채택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작 대비해서 뭐 YOY로 이 아이폰 시리즈의 지금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폰 15 시리즈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국내 부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반적인 시장은 뭐 아직까지 이제 크게 살아나진 않고 있지만 이제 고가폰 중심에 이렇게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에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좀 수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좀 저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요, 이 북미 고객사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고 있는 이 신제품의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 그리고 후면 카메라 모두 네. 좀 하드웨어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듈 스펙 변화가 사실 전 시리즈에 다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SL 3D 센싱향 검사 장비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후면 카메라의 경우에는 하이엔드 모델의 폴디드 줌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신규 수주가 또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폴디드 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속 줌 카메라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디자인적으로는 스마트폰 후면에 이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를 깨지 않으면서 피사체를 확대하기에 가장 용이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초로 2020년도에 이미 폴디드 줌을 채택을 해왔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의 고객사인 북미 업체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의 가장 하이엔드 모델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뭐 1개 모델이 채택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2개 모델로 확장이 되고 2025년도에는 이 북미 고객사가 양산하는 전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디드 줌 관련 장비 수혜가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수주에 대한 수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북미 고객사의 폴디드 줌 관련 장비 메인 공급 업체이고요. 네. 지금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뭐 조립 공정 장비 등 부가적인 장비도 함께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이 연간으로 폴디즘 관련 장비 매출액은 609억 원을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3분기에 장비 납품과 매출 인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2020년부터 이 회사는 자회사 큐비콘의 핵심 주주인 세방전지와 함께 네네. 2차 전지 장비를 개발해오고 있었고요. 올해 이 개발과 영업에 따른 성과가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셀 검사 장비 업체랑 그리고 배터리 패키징 장비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 세방 리튬 배터리의 패키징 라인 수주와 그리고 셀 업체양 2차 전지 검사 장비 수주를 획득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으로는 저는 한 200억 가까이 2차 전지양 매출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수주 계약을 체결한 세방 리튬 배터리의 경우 이제 모회사가 세방전지고요. 같이 세방전지와 2차 전지 장비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동사의 그런 2차 전지 납품 수주는 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가시화되는 원년이 올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방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원형, 각형, 파우치 모든 형태의 배터리팩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완성차 업체 향으로 공격적인 수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200억 내외의 2차 전지 장비 매출액 완성차 업체 향으로 공격적인 수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 올해 뭐 2차 전지 장비 매출액이 200억 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하시나요? 아,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좀 내년에 네.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네. MR 헤드셋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투자 포인트에 말씀드렸던 네. 이 북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MR 헤드셋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해당 기기는 4K 디스플레이 2개가 장착이 되고 12개의 카메라와 5개의 3D 센싱 카메라 그리고 6개의 마이크가 탑재될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해당 북미 업체와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신규 기술이 적용됐을 때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수혜를 받아왔던 대표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MR 기기의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가 2014년도 스마트워치 이후에 처음으로 출시하는 신규 하드웨어인 만큼 네. 또 내년부터는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3D 센싱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대당 뭐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채택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MR 기기는 5개의 센서가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출시 일정이 뭐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작년부터 그리고 재작년부터 2023년에도 출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모멘텀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리고 2차 전지, MR기까지 장비에 대한 수혜폭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실적도 올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네. 연간 매출액은 3,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영업이익은 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네. 있습니다. 우선 올해 공격적인 실적 성장은 2차 전지 장비,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의 성과가 2차 전지 장비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다라는 네. 점과 그리고 핸드셋 그 장비의 고성장세에 기인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시작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에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뭐 인건비, 개발비 등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폭발적인 외형 성장에 좀 힘입어서 연간 영업이익률은 16.3%로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이비전 시스템 밸류에이션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 PER 기준으로 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핸드셋 업종이 올해 한 10배에서 1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랑 또 이 밸류에이션 레벨이 동반해서 계속 하향된 흐름을 지속해 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너무 부진했던 가운데 뭐 벤더 업체들 중에서도 하이비전 시스템의 실적 역성장 폭이 좀 컸었고요. 네.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부재했기 때문에 좀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흐름이 불가피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미 고객사 벤더 업체 중에 가장 독보적으로 YOY 실적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셋 부분에서의 공격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신사업에서의 성과가 네.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MR기기향 중장기 모멘텀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의 지금 주가 레벨은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기업 가치 반등이 필수적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출액 대부분이 아직까지 핸드셋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고객사가 북미 세트 업체 한 군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의 스마트폰 기술 정책 변화라던가 신제품 출시 시기가 좀 지연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회사의 실적과 주가 변동성 확대가 여타 업체들보다 더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요인입니다. 네, 이렇게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 판단 이세롬 애널리스트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